자,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의 전통의 비교 평가 봅시다. 학문에 대한 학문인 학문학이 있어야 합니다. 학문학에서 학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총괄해서 고찰해야 합니다. 대학의 학문의 전당이라면 대학 입학은 반드시 학문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학문학을 강의하지 않은 것은 대학의 직무유기입니다. 없어요. 이거 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해요. 이런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고 나는 학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학문은 왜 어떻게 해서 이미 전개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차원을 높이고자 합니다. 필요한 항목을 열거하고 차례대로 검토하는 통산적인 방법으로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 집중적으로 고찰합니다. 학문은 천하 만물이나 인생 만사 모든 것의 이치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맡은 임무가 막중함으로 감사를 해 자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외부 감사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학문에 대한 자체 감사가 학문학입니다. 학문학이라는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강력하고 유능한 감사 담당자를 선발하고 그 권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학문에 대한 자체 감사인 학문학을 하겠다고 누가 나설 것이냐? 철학이 먼저 나설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기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철학은 원래 학문학이었습니다. 최한계가 철학에서 하는 학문학의 폭과 깊이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철학은 근대 유럽의 전례를 따르느라고 학문학의 임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철학도 고유한 영역을 갖춘 개별 학문의 하나라고 하면서 내부 점검한 힘을 쓰는 자폐증에 사로잡혀 불신을 자라내고 있습니다. 이런 파턴을 청산하고 공경에 벗어나면 철학은 학문학이라 선언하여 일거리를 찾고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철학이 자구책을 높이 평가하고 크게 환영할 만합니다. 철학은 학문학이라고 간판을 고쳐 달아야 살아나갈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해봤습니다. 철학은 학문학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폐쇄성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기 전통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념이나 논리를 까다롭게 따지고 있어 시야가 좁히고 일하는 방식이 각각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나와 사방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철학하는 전통이나 관습은 문명권이나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학문의 성향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갖추려면 비교 학문학이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비교 연구는 철학에서 함당이 어려워 비교 철학이라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진전이 매우 흩어집니다. 비교 문학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을 받아들여 시야를 넓히고 방법을 쇄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소설의 사에서 비교를 한 본보기를 들어봅시다. 여러 문명권 많은 나라의 소설을 두루 포괄해서 공통적인 참여를 고찰하면서 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소설이 선진이 후진이 되고 후진이 선진되는 역사적 전환을 보여주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찰했습니다. 비교 학문학도 이런 성과가 필요해요. 가시적인 성과. 비교 문학도 세계 전역을 살펴 고찰의 단위를 적절하게 찾아내고 공통 차이점을 거시로 고찰하면서 선진과 후진의 교차를 밝히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찰의 큰도 아닌 문명권 따라 학문의 지향점이 달랐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까지는 학문의 정신적 각성이 하나여야 되는다 하고 정신적 각성이 동아시아는 도덕적 실천과 합치된 학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시아부터 서남아시아에서는 종교적 각성과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각성이나 실험과 무관하게 학문은 그 자체의 타당성만 추구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 외적 팽창을 타고 이런 주장이 학문 외적 팽창하는 타고 세계를 휩쓰고 있습니다. 학문은 정신적 각성 내지 도덕적인 의무와 일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그와 관계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러나 정신적 각성이나 도덕적 책무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모르는 것의 범위를 확 줄여버리니까 학문이 보잘것없는 게 되고 말아요. 학문의 소관사를 줄여버려요. 유럽의 근대 학문이 세계적인 학문을 단일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가 잘못됐는가 잘못되어서도 어쩔 수 없는가 잘못되어서도 바로잡아야 하는가 이게 지금 큰 문제이죠. 바로잡는 것은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필연인가 가능성을 지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인가. 유럽의 근대 학문이 학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편향성을 지니고 독자성이나 특성을 지나치게 옹방으로 나가는 것에
타세에 반전이 일어나 다음 시대 학문은 포용성과 총체성을 다르게 갖춘다. 이 명제는 부당한가 타당한가? 이것이 우리의 미지의 사실이고 탐구할 내용이죠. 그 자체로 타당한가, 노력을 기울이면 타당하게 되는가? 이런 의문이 학문을 모든 학문에게 제기되는, 학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기된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이고, 누구나 자기가 대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명한 사람이 말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다 탐구해야 되고, 학문에 들어서면 다 이 문제를 안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통합학문이라는 것인데, 자연과학이 앞장서서 통합을 하면 된다.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컨사일런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배웠는데, 그걸 무슨 통섭이라 번역해서 그걸 대리점을 차려서 행세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리점은 다 걷어치우고 그 원흉과 직접 대결해야 돼요. 예,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자연과학에서는 전혀 부적당해요. 자연과학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고 유전자를 해독하면 모든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모르는 있어도 큰 의문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철학적 의문은 아니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공격했는데, 그걸 가져와서 무슨 통섭론, 대리점을 차리는 사람, 이런 건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학문을 고찰하는 작은 나라 민족국가입니다. 민족국가마다 학문의 특사른 것을 광고연 자료를 들어 다 고찰하면서 특히 기묘한 관심에 대한 심층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미학문과 독불학문에는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독불학문은 이론과 체계를 갖추고 영미학문은 경험적 사실을 열거하면서 경험주의와 실용주의를 포함해서 차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경론의학의 개별 사실을 하나씩 고찰할 것이냐, 합리론을 근거로 삼고 총체적인 해명을 이론을 이루할 것이냐, 예, 영미학과 독불학문 사이에 깊은 논쟁입니다. 어느 쪽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것 따라 학문이 달라집니다. 영미학문을 하는 사람은 그것만 그냥 수용하려고 했지,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졸도를 타고 그 대리점을 한 걸 하고 우상숭배를 하지, 내 우상이 더 훌륭하지 않느냐 소리를 하지, 우상숭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일본과 학문도 다릅니다. 일본은 수입을 잘해 선진화를 하는 전례를 따를 것이냐, 한국은 창조의 힘을 써 지름길을 찾을 것이냐, 한일 학문 선진화 비교라고 하는 큰 연구 논문,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인 현미경 학문을 본받으러 노력할 것이냐, 마원격 학문을 한국의 특성에 맞게 개발해 동아시아 학문을 키우고 세계 학문을 바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라고 민족의 역량을 키울 것인가, 민족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보편적 가치 추구에 더욱 힘쓸 것인가, 이런 것이 다 학문학의 문제들이죠.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모르는 것에 속해요, 우리한테. 모르는 게 재산입니다. 재산이요. 학문을 하면서 내가 아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토론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이런 논란은 학문의 주역에 맞춰 전개하려고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동학이 참여해 힘을 보태고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학문 초심자도 장차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해야 합니다. 전통학문 비교해 평가하는 과제가 문턱을 넘어서면 바로 제기됩니다. 학문의 문턱에 넘으면 바로 제기됩니다. 예, 학문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이 문제 제기됩니다. 학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비유해요. 학사 과정은 훌륭한 관중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석사부터는 선수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선수를 양성하려면 첫날부터 이런 문제가 부딪혀요. 훌륭한 관정은 학사면 충분해요. 관중도 응원을 하려면 자기들로서 안목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자기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선수가 되려면 이런 문제에 다 부딪혀요. 그날부터 이런 문제를 따지는 주역으로 등장하는 거죠. 또 처음 시작한 게 대해 신선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머리가
녹슬면 모든 게 무덤덤해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앞에도 어제부터 전부 의문만 쓰고 의문부호로 다 끝났잖아요. 16페이지 위부터까지. 이 의문부호를 더 많이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의문부호를 모르는 건 문제를 찾아내고 정리하고 또 크고 중요한 우선순위, 크고 중요한 우선순위 있고 지금 해결할 거고 나중 해결할 것이 우선순위 있어요. 이런 문제, 의문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크고 중요한 의문부를 앞에 내세우면 갑갑해서 고마 엄두가 안 나요. 해결 가능한 것부터 해야 또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해결 가능한 거 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 안 돼요. 높은 산은 저기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 생각해야 되죠. 높은 산을 한꺼번에 올라가려고 해도 안 되고 조그만 동산 올라가서 이제 됐다고 하고 높은 산 있는 건 몰라도 안 돼요. 네, 높은 산을 어떻게 차례대로 공략할 것이냐. 앞에 사람들이 다 했는데 내가 할 게 뭐냐. 앞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은. 해놓고 했는 척 하죠. 거짓말 하는 거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의문이 떠올랐어요. 더 큰 인물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질문하신 것들이 전부 뭐 국민 경험론 쪽에서 할 것이냐, 뭐 합리론 쪽에서 할 것이냐, 수입학이냐, 상조학이냐, 실천이냐, 뭐 객관적 학문이냐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하시는 작업으로 생각론적으로 하면은 다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가 필요하다는 것이 둘의 장점을 살려서 같이 필요할 수도 있고 둘의 단점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같이 필요하다는 말 속에 또 갈라져요. 그리고 또 합쳐도 어떻게 합칠 것이냐 문제고 그 중에도 선호가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를 비근하게 접근하는 것, 경험할 수 있는 범위에 접근하는 요령이 또 필요해요. 아까 경제학, 기상학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우연과 필연의 관계예요. 경제학이나 기상학은 필연을 추구해요. 그런데 우연이라는 놈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연과 필연의 관계를 우연과 필연이라는 두 글자를 써놓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보자, 기상학에서 보자 이런 비근한 광면에서 우리 경험할 수 있는 데서 필연과 우연의 관계를 따져야 뭐 진전이 생겨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놈 따로 있는가? 우리가 아직 필연으로 인식 못했기 때문에 우연으로 보이는가? 그게 문제됐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질문 중에 하나인 경험론에 입과 개별적 사실을 하나씩 하는가 합리론을 근거로 삼고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선생님한테 배운 거랑 시원찮은 질문을 달려지 말고 더 좋은 질문을 내놔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경험론적인 것이 확장되면서 보편성을 추구해 나가는 게 선생님 방법이었. 그러나 경험적인 것 중에서 합리적인 이치를 찾는 것이 정답이에요. 사실은 경험 속에서. 그래 우연과 필연이라는 걸 글자만 두 자 써놓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진전이 없어요. 우연과 필연의 문제가 사실 학문의 핵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합리론자들은 필연에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또 경험론자들은 필연이 없다 그래요.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할 때 아까 하나는 기상학에서, 하나는 경제학에서, 하나는 문학사에서도 그래요. 문학사의 우연과 필연에
이론 위주의 문학사를 쓰면 필연에만 치우치고 경험 논리의 문학사는 우연만 서술해요. 필연 내에서는 개별적인 사례는 전체를 위한 예증으로 필요하고 우연에서는 개별적인 사례가 그 자체로 거의 절대적.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학생들이 모여가 자발적인 세를 세워 우리가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각자의 전공과 관심에 대해서 우연과 필연은 이 측면 저런 측면에서 한 10개의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 다 다르냐? 그렇지, 다 다른 것 같지만은 다 합쳐보면 결국 하나냐? 또 이런 질문이 제기돼요. 그쯤 되면 굉장히 많은 생산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요. 근데 경제학과 기상학이 참 제일 절실한 것이 현실적으로 절실하잖아요. 경제학자들이 뭘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이론의 모형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런데 뭐 결과가 판판이 달라져 보면 기상학이 더 절박하죠. 일기예보의 정확성이란 건 참 그 맞고 틀린 건 누구나 알거든. 다른 건 맞고 틀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일기예보는 모든 사람이 맞고 틀린 거 다 알아서 누구나 다 욕해요. 그래서 곳에 따라 때때로 비가 온다. 요새 그래 말 안 하는데 곳에 따라 때때로 비가 온다면 항상 맞는 말이지만 하나만 하는 말이죠.